자, 이게 다 보이나요? 손으로 좀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으로. 예, 다 말소리도 들리고요. 자, 이제 현대사 남아공 현대사를 통해서 본 선교 과제를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현대사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흑인 정권 이후에, 그러니까 만델라 이후 1994년 이후로 이 현대사를 잡아야 될까? 아니면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아파르테이트, 그다음에 인종차별 정책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948년부터 2020년 지금 현재까지 현대사를 잡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그래도 지난번에 아파르테이트 부분을 따로 우리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아서 조금 돌아가서 1948년부터 수상, 그 다음에 대통령, 백인 대통령들, 그 다음에 흑인 대통령들, 그렇게 강의를 대통령 중심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수상,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 그림은 1948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8년부터 1991년까지를 아파르테이트 시대, 그 다음에 인종차별 정책의 시대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의 아파르테이트 시대가 남아공에 있었습니다. 1900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9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지난 강의하고 좀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910년도에 5월 31일에 남아프리카 연방이 형성이 됩니다. 케이프 나탈, 오렌지주, 트랜스발, 이게 정부 구성을 하나의 헌법을 통해서 만들자 그래서 정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수상이 누가 되냐면 루이스 보타가 됩니다. 루이스 보타. 근데 루이스 보타가 1913년에 1913년에 원주민 토지법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홈랜드법, 반투 자치 촉진법이라고 해서 반투 홈랜드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아주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이게 홈랜드 정책입니다. 반투 홈랜드 정책인데, 이게 자기 조국에 살면서 남아공 국적을 갖지를 못하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무국적자가 되는 거죠. 홈랜드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전체 남아공 시민권은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역사가 이 원주민 토지법,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반투 홈랜드 정책에 있어집니다. 이때 홈랜드 정책은 백인들이 이렇게 이제 경제적 흑인들은 백인 정부의 경제적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체 경제 순환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백인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독립 부여를 흑인들에게까지 했다. 홈랜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자치기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독립 부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흑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914년에 국민당이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얀스무츠가 1919년부터 24년까지, 그 다음에 헤르츠코가 1924년부터 1939년까지 그렇게 수상을 하게 되는데, 헤르츠코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정책의 뼈대를 형성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직 기술을 가지는 직업들은 백인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만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 1912년도에 지난번에 김성철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ANC의 탄생이 1912년부터 탄생했습니다. 블롬폰테인에서 남아공 원주민 회의다가 사우스 아프리카 네이티브 콩그레스가 결성이 되는데, 한 민족이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흑인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923년에 아프리카 내셔널 콩그레스라고 해서 ANC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그 남아공 원주민 회의가 있게 된 것은 남아공 그 남아프리카 연방의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고요. 지금 ANC 옆에 그 그림은 지금 ANC 로고이고요. 그 마크이고요.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아파르테헤이트의 시대다, 인종차별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 세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상이 D.F. 말란인데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아프리카너의 이 D.F. 말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자이고요. 그 아프리카너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어떠한 매체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D.F. 말란이 인종차별 정책의 법제화를 시도를 합니다. 법제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D.F. 말란을 이어서 다섯 번째 그 수상이 누가 되냐면 스트레이돔입니다. 스트레이돔은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 그러니까 그 옆에 바스라는 말이 보스라는 말인데 바스 스캅라고 하는데 백인 우월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인종차별의 건축자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한답니다. 인종차별의 건축자 그렇게 불려지기도 해서 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그란 세 번째 사람이 그 여섯 번째 세 번째 그 동그란 그 그림이 있죠. 그 여섯 번째에 페르부어르트라는 여섯 번째 수상입니다. 이 수상 이 세 사람이 그 인종차별 정책 법제화를 시키고 그 시행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 수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티브 어피어스 이게 요즘 말하면 제가 해석하기는 지금 내무부 장관을 토대로 해서 이 법제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프리카 그 인종차별 정책이 어떻게 법제화됐는지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은 이렇습니다. 혼합결혼금지법 첫 번째 혼합결혼금지법이 있었는데 백인과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금한다. 불법이다 이건. 그래서 다른 인종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도덕법. 이게 뭐냐면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은 물론 교제나 성행위까지도 이것도 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등록법입니다. 인구등록법은 백인, 칼라드, 인디안, 아시안 이걸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지금까지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애들 학교에 가면 뭐 쓰는 난에 인구 쓰는 난에 백인, 뭐 칼라드, 인디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이 잔재들이 지금까지 이 아파르테헤이트 정책의 잔재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단거주지역법인데 유색인종 그리고 흑인들 이 백인 지역으로부터 이주를 하는 거주지역법입니다. 그래서 그 소피아 타운이랄지 흑인들 밀집 지역, 그다음에 미체스플랜 그 유색인종들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주를 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반투 통치 기구법이라고 해서 부족 간의 지역 통치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족 간의 홈랜드 정책하고 좀 비슷하죠. 나눠줘서 너희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라. 그 부족 가운데 살아라. 지금 이 남아공에 왕들이 있습니다.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통문화부에서는 이 왕들에게 그 녹을 줍니다. 녹을 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월급처럼 그렇게 돈을 나라에서 부족장들에게 왕들에게 그렇게 돈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투 통치 기구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던 그 부족이 그렇게 해서 지금 왕들이 있고 부족장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나라의 노까지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대표 투표자법 1951년에 칼라드들이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그 투표권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칼라드 이 법이 생기는 바람에 칼라드 투표권이 그 박탈당합니다. 그 다음에 통행법 백인 지역에 가든지 어디 지역을 가든지 간에 통행증이 있어야 됐습니다. 통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설분리법 공원이나 벤치, 해변에도 백인이 갈 수 있는 해변, 흑인이 갈 수 있는 해변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화장실도 백인, 그다음에 흑인. 옆에 그림을 보면 이런 그 해변이나 화장실이나 뭐 계단까지 흑인이 가는 계단, 백인이 가는 계단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투교육법, 이 반투교육법은 교육관리 및 통제를 원주민들에게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구 교육에 제한을 두었고,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많은 어른들은 흑인 어른들은 이렇게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반투 교육법 때문에 그렇게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948년부터 1959년까지 아파르테이트 10년 동안 백인들은 그런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펼쳤는데 그럼 흑인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4년 시작된 청년 연맹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콩그레스 유스 리그라고 해서 CYL이라고 하는데 만델라, 월터 시슬루, 올리버 탐보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여기에 이제 조직에 처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시작이 되면서 1949년에 이 투쟁의 방법을 행동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온건한 방법의 투쟁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콧하는 거. 모든 걸 보이콧하자. 그 다음에 이제 파업을 하자. 이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 길뿐이 없다. 파업을 하자. 그 다음에 불복종하자. 그 다음에 프로테스트 시위하자. 이 4가지 정도의 행동 프로그램을 ANC가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건한 방법으로 저항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1952년에 ANC는 어떻게 되냐면 2만 명에서 약 10만 명 정도의 저항운동에 가담을 하게 돼요. 많은 흑인들이. 근데 이때 이제 한 8천 명 정도가 체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55년에 이 운동이 되면서 이제 백인들도 긴장을 하면서 이제 자유헌장, 이 자유헌장을 할 때 클립타운에서 하게 되는데 그 샌드톤인가요? 그 지역에 있는 클립타운에서 하게 되는데 요 자유헌장을 할 때 모든 인종을 다 백인도 오고 칼라인도 다 모든 인종이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의 공존을 표방한 자유헌장을 하게 되는데 ANC의 순수 흑인 운동가들은 여기에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백인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1956년에 8월 9일에 우먼스 데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먼스 데이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게 이제 캠페인인데 흑인에게 신분증 이게 패스법 그러니까 통행증을 없애는 법을 만들어 달라 없애달라 그렇게 시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다 모여서 여성분들이 모여서 프레트리아 유니온 빌딩에서 모여서 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한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8월 9일이 되면 우먼스 데이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여성분들을 집에서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상이 누구냐면 페르부어르트입니다. 아까 이 페르부어르트하고 세 사람이 아주 인종차별 정책에 아주 정책을 만들고 강화를 하고 또 시행을 했던 수상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반투 자치 촉진법을 발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리 발전의 틀,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육 확대법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케이프타운과 나탈, 그 비터바트레스랜드 대학 유색 인종과 흑인 인종들 입학 허가를 금지합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59년 이후로는 이제 입학 금지다라고 그렇게 대학 교육 확대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60년도에 3월 21일에 흑인 저항운동이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색깔이 달라진 이유는 이게 흑인 저항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렌지 색깔인데 샤피빌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범아프리카 회의라고 해서 그 PAC 그러니까 판 아프리카니스트 컨그레스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경파였어요. 그래서 통행법 폐지 이거 반대 시위를 계속 주장하면서 그 백인들에 대한 저항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 PAC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또 계속 저항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ANC였는데 전국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약간씩 급진적인 저항 운동으로 선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온건한 저항 운동을 했지만 이 6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저항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경찰들의 반포로 인해서 69명이 사망하게 되고 159명이 부상을 얻게 되는데 이때부터 1960년대부터 ANC 단체와 그 다음에 PAC가 불법 단체로 간주가 돼요. 이건 이제 백인 정권에서는 이제 불법이다. 간주를 하니까 이 ANC의 저항운동자들이 이제 밑으로 숨습니다. 지하로 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때 이제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90년대에 1990년대에 그 ANC를 허락을 해주거든요. 이제 불법 단체가 아니라 이제 라고 허락을 해주는데 이 30년 동안 이제 지하에서 저항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망명 간 사람들이 저항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국제 사회에 알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단체에서는 이제 제콥 즈마 같은 인물들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그 시릴 라마포사 같은 인물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했던 사람들은 은베키 같은 인물들 그다음에 오알 탐보 같은 인물들은 해외에서 이제 그 저항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1961년에 민족의 창이 생깁니다. 그 민족의 창이 그 1961년인데 무장투쟁 조직을 결성을 하게 돼요. 이제 무장투쟁 조직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만델라가 초대 사령관이 됩니다. 민족의 창. 그러니까 뭐라고 웅쿤도 웨 시주에라고 민족의 창이라고 웅쿤도 웨 시주에라고 하는데 그 만델라가 초대 그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무장으로 투쟁하자. 그때부터 이제 무장투쟁 운동이 결성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인권 문제가 세계적으로 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쭉 보면 샤프빌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프빌 사건이 통행법 그 통행증을 막 태우고 있는 장면이 오른쪽에 있죠. 남아공 대통령이 여러분 많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흑인 정권 이후에 이렇게 6명 정도, 7명 정도가 있었는데 7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6대하고 7대. 로버츠 초대가 이제 찰스 로버츠 스와르트고 6대가 이제 피터러 빌림 보타, 그다음에 빌렘 데 클레르크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죠. 그다음에 그 리보니아 재판이 있는데 1963년부터 1964년까지의 리보니아 재판인데 이 만델라가 62년도에 체포가 됩니다. 근데 핵심 인사들이 이게 160 몇 명이 168명인가요? 핵심 인사들이 다 검거가 돼요. 근데 리보니아에 그 조하네스버그 근처에 리보니아라는 그곳에 이 ANC의 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ANC 본부를 습격을 하게 됩니다. 습격을 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들 다 뺏기고 이제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인사들을 다 검거되고 만델라까지 이제 체포가 되고 다 이제 이 핵심 인사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로빈 아일랜드로 보내게 되죠. 근데 1964년에 만델라하고 시슬루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항운동에 큰 타격을 입게 돼서 다 이제 핵심 인사들이 다 잡혀가고 그럼 저항운동을 누가 할까? 그런 와중에 누가 나서냐면 스티브 비코라는 친구가 나섭니다. 이 사람은 콰줄루 나탈에서 의학을 전공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고문 끝에 머리에 그 외상을 입어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 흑인 의식운동가입니다. 굉장히 의식운동가인데 그 옆에 보면 그 글귀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압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그 무기는 뭐냐면 그 흑인 그 압제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압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흑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한다라고 그렇게 했던 의식 운동가였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안 들리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1976년에 6월 16일에 이제 소웨토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 봉기는 아프리칸스 컨버서리 인 블랙 타운십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블랙 그 스쿨에서도 학교에서 영어 대신에 아프리칸스를 배워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학생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웨토에서. 제가 여기 한번 가봤는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학생들의 저항 운동이 그 랄레디 그 하이스쿨에서부터 올란도 스테디움까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시위를 하는 장면이 쫙 나오는데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시위 운동이 6월 16일. 그래서 매년 6월 16일은 그 유스데이라고 해서 이 소웨토 봉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스데이를 퍼블릭 헐리데이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때 희생자들이 600에서 한 7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때 제일 앞장섰던 헥터 피터슨 이 박물관도 지금 있는데 소웨토 가면 아주 지금 밑에 그림이 그 헥터 피터슨이 총에 맞아서 이동시키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12살 정도뿐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ANC, 그 다음에 PAC, 무장투쟁 조직에 많은 흑인들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담하게 되고 또 계속 무장투쟁, 그 다음에 저항운동이 계속 이제 본격화되고 계속 커지자 백인 정부에서는 유화정책으로 선회를 하기 시작하죠. 1984년 마을 봉기가 또 있는데 이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백인 정권이 인도인 칼라인들 의회 구성할 수 있는 그 삼원제 의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흑인들만 빼고 삼원제 의회를 만드니까 흑인들이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 이주하는 것도 그렇고 흑인 교육 악화되는 것도 그렇고 주택 임대 상승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을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 정부에서는 경찰들이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 그래서 스파이를 요즘 같으면 보안사령부 직원들을 딱 보내가지고 흑인 지역에 딱 보내가지고 스파이들을 보내서 흑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 캐내가지고 구금시키고 고문하고 살해하는 보안사령부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 지역에는 이제 많은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코사족이 있고 또 줄루족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지역에서는 흑인 저항운동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부 제공자가 스파이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스파이를 어떻게 죽였냐면 네클래싱. 여러분 아시죠? 그 뭐냐면 타이어를 목에 딱 감고 그 안에다가 휘발유를 딱 채워놓고 그 목걸이 화형식을
합니다. 그래서 넥클래싱 이때부터 1984년 이때부터 이 화형식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성폭행이다 이렇게 하면 타이어를 목에 걸어놓고 그냥 mob justice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재판을 하게 되죠. 경찰 부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넥클래싱입니다. 목걸이 화형식. 참 잔인한 제가 잔인한 너무 잔인해서 이 그림을 조금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우리 사모님들도 계시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안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8,500명이 감금이 되고 세계 각국에서는 남아공 제재 조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가 계엄령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많은 망명에 있는 사람들이 알리고 또 국제 제재 조치를 해달라 또 대수문 투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막 애원도 하고 알리고 해서 제재 조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남아공이. 1989년 1월에 보타 대통령 PW 보타 대통령이 쓰러지게 뇌출혈로 그다음에 1989년에 드디어 드크레르크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고 이 취임을 하면서 다인종과 다인종과 협상을 하게 되고 1990년도에 만델라를 석방을 하게 시키죠. 그다음에 석방을 시키고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그리고 이렇게 두 손 오른쪽에 두 손을 들고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결국에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 두 분이 받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디 클레르크는 부통령으로 그렇게 함께 나라를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1948년부터 1991년까지입니다. 좀 더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1994년부터 이제 그 이후 만델라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델라 대통령 1918년입니다. 태어나서 18 또 7월 18일입니다. 외우기 쉽죠? 외우기 쉽죠? 7월 18일은 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해요. 파블릭 헐리데이는 아닌데 만델라 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델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돕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쭉 보면 보겠습니다. 성장과 학위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아까 60년도에 1944년 26세 때에 청년동맹 창립 멤버로 시슬루 그다음에 오알 탐보하고 ANC를 만들죠. 저항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60년도에 그 ANC가 불법 조직으로 규정이 되고 60년대부터 이제 본인은 감옥에 가 있고 그렇게 그 초대 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자피로의 그림인데 이건 서서히 보시고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위니 마디키젤라 이분이 참 그 사랑을 많이 했는데 만델라 대통령이 근데 이제 위니 마디키젤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EFF에서는 요 위니 마디키젤라를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위니 마디키젤라는 뭐라고 하냐면 성랑 하나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니 마디키젤라입니다. 나중에 뭐 사업가도 되기도 하고 나중에 1991년에 폭행, 납치 죄목으로 유죄 판결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1996년에 이혼을 하게 되죠. 자, 가운데였던 2013년에 95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옥했던 건 뭐 아까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만델라의 위대성이 뭐냐? 그냐면 위대성은 뭐냐면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다. 굉장히 데스먼드 투투가 첫 위원장을 맡게 되고, 이게 이제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의 시간, 가해자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주는 화해에 초점을 맞춘 진실과 화해위원 TRC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TRC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정신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두 가지 정신인데, 파다레 정신입니다. 파다레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 파다레가 그 시골에 가면, 남아공의 시골에 가면 그 족장, 추장이 있지 않습니까? 추장이 그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양을 훔쳐갔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훔쳐간 놈, 그다음에 도둑을 당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잡으면 만나게 돼서 어디로 몰고 가냐면,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회관에 데리고 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회관에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가해자였던 뭐 싸우다든지 뭐 훔쳐갔다든지 같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 회관으로 가져와서, 마을 회관으로 가져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갑니다. 그 해결해 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끝까지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화해가 풀릴 때까지, 화해될 때까지, 이게 바로 파다레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파다레의 정신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 TRC는 어디로 끌고 오냐면 TV라는 텔레비전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마을 회관 대신에 그 텔레비전에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피해자들은 자기 피해 상황을 알리고, 가해자들은 자기의 참의 잘못됐던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는, 이게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취지였습니다. 또 하나의 정신은 뭐냐면 우분투 인간관이에요.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에 남아공이 가장 큰 우분투 인간관이 있습니다. 이 우분투 인간관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인간성에 대한 아주 인간관인데, 사람은 우리나라의 사람 인자 있지 않습니까? 인간할 때 사람 인자, 사람이 한 사람만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을 때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 인간관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분투 인간관이 굉장히 이 인간관, 그러니까 타자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진실과 화해에 인해서 타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가해자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피해자도 한번 다른 타자성을 인정하는 우분투 인간관을 토대로 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얼마 전에 이건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자피로의 그림. 제가 자피로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 자피로의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제네포비아가 한참 있을 때 자피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같이 살아가는 이 무지개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왜 우분투라고 조그마한 택시에 우분투라고 써 있죠. 우분투 인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인간관을 화염병으로 다 불살라 버리느냐? 그런 취지의 그림입니다. 참 멋있는 그림이죠. 자, 경제는 어떤 경제를 펼치고 있었냐? 1994년대 ANC하고 그다음에 코사투 노동조합이죠. 그다음에 SACP,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원이죠. 3자 동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 발전 RDP를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996년에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뒀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흑인들에게 많이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배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 성장과 분배하는 이 정책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과가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노선을 바꾸게 되는데, 그러니까 분배보다는 성장에 우선을 둔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재분배라는 기여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정책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공공기관이 또 성장을 하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민영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민영화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반대하게 되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으로 가면 그 많은 민영화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워커들이 많이 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투에서 노동조합에서는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NC와 동맹이 균열이 과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를 효과적으로 잘 해결을 못했던 그 비판을 지금 만델라가 받게 되고, 그다음에 흑인 경제 강화 정책, 비정책인데요. 블랙 이코노믹 인파워먼트라고 해서 흑인 경제 강화 정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시작이 되지만 일부 그 흑인들에게만 혜택이 입었다는, 아주, 그리고 또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은베키로 넘어가겠습니다. 은베키 9대 대통령이죠. 199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 강의 중에 엄성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예, 은베키 99년부터 2008년까지 두 텀을 하게 되는데, 한 텀은 잘 하고 또 두 텀째 마지막에 어, 어, 그 결정 중도 퇴진을 하게 되죠. 퇴진을 하게 되는데, 참 이 친구는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서 공부도 하고 외국에 있으면서 이제 5월 탐보와 같이 외국에서 망명 정부를 이끌었던 5월 탐보와 참모 일을 하면서 많은 외교적으로 남아공의 만행을 알렸던 ANC에 대한 해외 지지자들을 얻는 데 주력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엘리트 정치인이고요. 긍정적인 극단적인 평가를 볼 수가 있는데, 국가 확고한 시장 경제 틀을 유지했다. 그다음에 흑인 중산층 생성시키는데 흑인 우대 정책을 이렇게 펼쳐 나갔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완벽주의자라고 해요. 조금 아주 깔끔하고, 항상 나는 남아공 국민으로서의 그 문명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유학 시절에도 계속 양복만 입고 다니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두 번째 평가는 굉장히 이 사람이 뭐냐면 친화적이지 못하네. 그러니까 엘리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네포비아 2008년도에 있을 때 그 6월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중에 늑장 대응으로 현장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제국 전함 미리 가가지고 다 위로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수습을 해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대중과 친화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국 주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제국 주마는 춤을 춰가면서 대중 친화적인 대통령이 바로 이 차이점이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베키의 평가가 또 하나가 있는데,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이 당과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 지금 시켰다는 거죠. 중앙 집권을 시켰다는 거죠. 재임 기간 중에는 코사하고 줄루하고 이 파별 경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옹백기가 이제 코사족이니까 코사 장관, 코사 차관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줄루족을 약간 이렇게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루족에서는 이게 이제 줄루족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막으려는 음모다라고 이렇게 화주노 나탈 지역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백기 의리 정책인데, 이거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제 은백기 의리 정책은 그 AG를 HIV가 아닌 영양실조 빈곤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바보스러운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타고 은베키가 어떤 비주류 이론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토 차바랄라였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처방하는 대신에 마늘하고 비트루트,
비트루트 저기 빨간 거 있잖아요. 비트루트, 레몬 주스.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론이 누가 학자가 딱 이론을 내놓으면 이런 거 먹겠는데 하여튼 이때 당시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에이즈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레몬 주스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어떤 이론이냐면 바로 이런 이론이었습니다. 아, 이거 그림 먼저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 그 HIV 그 바이러스를 쫓아내는데 막는 데 있어서 모든 그 베지터블인데 그 베지터블 가운데 맞는 것, 틀리는 것, 맞냐 틀리냐 했을 때 이걸 그 만또가 여기 이제 그 사람 그림이잖아요. 이 여자를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찝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폴스타 레몬을 선택을 했어요. 레몬 is not the vegetable. 그래가지고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만또가 그만큼 이게 참 웃음거리가 돼버렸던 거죠. 이것도 이제 이거 저기 HIV 에이즈에서 그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지터블 마늘 이런 것들 지금도 여기 바이러스가 온다고 그래서 이 쌍고마들이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런 거 먹이지 않을까 뭐 마스크 할 필요도 없다 뭐 그럴까 쌍고마에게 찾아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흑인 지역에. 아무튼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냐면 운베키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비터 누스버그라는 교수의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뭐냐면 HIV 바이러스가 에이즈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다라는 가설을 이 피터 누스버그 교수 가설이 왜 이 가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은베키 대통령은 뭐였냐면 에이즈는 아프리카 풍토병이며 서양의 과학과 경험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인의 손에 치유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 누구냐면 이게 실리아 파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에이즈하고 이제 이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짓말인데 실리아 파버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지 이렇습니다. 그 제약회사하고 의료계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한 10년 동안 계속 글을 올리면서 파헤치다 보니까 이 제약회사하고 요 이제 의료계에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비리들을 왜냐하면 이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에이즈는 그 약을 팔기 위한 약을 팔아먹기 위한 의학계와 제약회사의 결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글을 계속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천재적인 바이러스 학자, 의학자인 피터 듀스버크가 뭐냐면 HIV는 이건 에이즈의 바이러스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설을 세우니까 그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 거죠. 아, 이건 의학계하고 제약회사의 결탁이다. 그래가지고 이 가설을 누가 믿게 되냐면 바로 이 타보 운비키가 믿게 됩니다. 왜 이 가설을 믿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1999년, 2008년 사이에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2008년도에 저기가 왔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아공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2005년 그때 시기에 이때 당시에 타보 운비키의 임기 시기에.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는 식생활의 개선만 이루어져도 에이즈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론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만토는
은베키 대통령 주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비트루트만 많이 먹으면 에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3만 명의 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영아 아이들이 에이즈로 죽게 됩니다. 감염되게 되고 참극을. 근데 기대 수명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한번 막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한번 보겠는데 이때 당시 한번 보시죠. 이게 1960년대는 평균 수명이 이렇습니다. 빨간 게 이게 평균 수명이 위에 게 이제 주황색이 여자분들, 하여튼 여자분들이 좀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이제 제일 밑에 있는 노란색인데 1960년대는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그 다음에 1990년대, 95년대 아주 높았죠. 근데 갑자기 이 남아공의 기대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 2008년도 이때 이게 은백희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잘못된 정책, 의료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62세, 63세 그 정도 되고 우리 한국에는 82세, 83세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지금 HIV 보균자들이 지금 한 77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예, 770만 정도 합니다.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칼레마 모틀란타는 그냥 잠시 은백기가 물러나고 이제 과도기 대통령 8개월 정도 했던 주마 노선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주마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콥 주마. 제콥 주마가 지금 다 망쳐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컴도 문제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싸놓은 똥 치운이라고 애쓰는 사람이 이게 지금 그 시릴 라마포사인데 라마포사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이콥 즈마 제이콥 즈마 문제가 많습니다. 11대 대통령인데 이 양반도 두 텀을 하게 되죠. 두 텀을 하게 되는데 두 텀 다 못 채우고 탄핵당하죠. 탄핵당하죠. 자, 그 아주 이 양반은 저기 뭐야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머리가 비상하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그냥 한번 기억하면 그걸 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대. 아주 춤을 좋아하죠. 그다음에 이거 참 은칸들라 사건인데 이것도 은칸들라 사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NC의 그 조직인데 NC가 어디에 조직을 하게 되냐면 저기 콰주노 나탈 지역이 이 콰주노 나탈 지역에는 인카타 자유당이 굉장히 IFP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ANC가 조직을 재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1975년도에는 이게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숨고 그다음에 망명으로 하게 되는데 이 12년간 그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잠비아로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 조직을 구축을 하는데 어떤 역할은 중앙정보부 역할을 이그 제콥 즈마가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1990년도에 그 백인 정권이 ANC 합법화를 인정을 하면서 백인 정권과 협상에 임하게 되죠. 해외 망명인사, 귀국 보장, 정치범 석방 이런 걸 이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제이콥 즈마예요. 그러니까 아주 역할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칸들라입니다. 은칸들라가 뭐냐면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그 공금을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 그 국가 돈을 국고 예산을 자기 집 짓는데 자기 수영장 짓는데 방문자 센터 짓는데 가축 우리를 짓는데 유용을 한 거예요. 그게 246밀리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들통이 나냐면 퍼블릭 프로텍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 같은 기관이에요. 이 퍼블릭 프로텍터의 그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그 마돈셀라, 툴리 마돈셀라라는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여자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은퇴할 때, 자기 물러날 때, 7년 임기인데 물러날 때 요 그 제콥 주마에 대한 비리들을
뭐 793가지인가 그 비리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떠나는 아주 멋있는 마돈셀라, 툴리 마돈셀라 여장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수영장인데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하우땡 지역 6학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콥 주만 선생님이 맞았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누구를 지지할 거냐? 그러니까 이 답을 어떻게 썼냐면 그는 바보여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지하지 않을 거다. 돈이 있는 수영장을 가진 것 보면 가진 자로서의 이기심을 보여준다. 그렇게 답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good 하고 빨간 펜으로 딱 마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통이 이게 이제 뭐 나와가지고 알려져가지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진상을 떨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스캔들입니다. 2005년부터 무기거래 스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그 에이즈 걸린 그 여성 성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친구 그 딸이라고 하죠. 그 이제 무죄를 하게 되는데 하부의 성관계를 맺었다.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음성을 가지고 있는 에이즈 걸린 여성, 양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 성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나는 무지한 말을 남기게 되죠. 거기서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 딸 혼외자 출산, 그 다음에 국고 은간들라 사조 공사 비용 논란 이런 비리들이 그 다음에 뭐 임기 때 장관들을 막 몇 번 바뀌고 엄청난 일들이 임기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자, 비디오 잠깐 보겠습니다. Mr. Zuma, the fact that you took a shower after having unprotected sex with an HIV positive woman, believing that it would minimize your risk, has really angered AIDS activists. What is your response to their criticism? But if we have been in the kitchen, my dear, peeling onion, you wash your hands, not so. What was funny about washing your hands after doing something? After washing yourself, what's the problem? But Mr. Zuma, AIDS is a big problem in this country. And saying things like and taking a shower. Hygiene is a big problem. You just have to clean yourself. 재밌죠? 이게 위에서 그 자피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에이즈의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는 샤워를 했다. 이게 무슨 문제냐? 그래가지고 샤워 꼭대기를 제콥 주마 그림이 나올 때마다 샤워 꼭대기를 제콥 주마 얼굴에 뒤에다가 다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예, 사우부스 그래. 근데 이제 이 한번 보세요. 그 자기 와이프가 지금 와이프들이 타고 있는 8밀리언의 그 자기 와이프들이 그 차를 사기 위해서 8밀리언을 소비를 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은 이제 텍스페이어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가지고 운행하는 거다. 주마가 아내들이다. 이게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7명이죠. 7명인데 하여튼 뭐 줄루족에서는 일부 다치를 허용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도 이 두 번째 부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부인이 왼쪽으로부터 두 번째 부인인데 노란 뭐 망토를 쓴 은꼬사자나 들라미니 주마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이혼을 했죠. 제콥 주마하고 이혼을 했는데 만델라 정부 때부터 아주 요직을 가지고 있던 지금도 문화부 장관인가요? 지금 문화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앵꼬자나 둘라미니 주마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혼했던 2년 전인가 결혼했던 24살짜리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반세기가 차이 납니다. 50년 차이가 납니다. 참 회춘하겠어요. 자,
그 부패 보고서가 이제 그 이제 스테이트 오브 캡처라고 해서 부패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툴리 마돈셀라에 의해서 들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돈셀라에 의해서 주마는 들통이 나게 됩니다. 주마 대통령 만델라 이름을 명칭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됩니다. 부패의 대명사죠. 그게 누구냐면 제콥 주마입니다. 그래서 여당 퇴진 압력에 전격 사임을 하게 됩니다. ANC에서 사임을 해야 된다. 결국 사임을 하게 되고 범죄 혐의로 783건, 그다음에 임기 1년 4개월 앞두고 정식 사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누구냐면 그 유명한 시릴 라마포사입니다. 12대 대통령이죠.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기업가였는데 전직 노동조합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비정책, 흑인 경제 강화 정책을 아주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변호사이기도 하고 노동조합 지도자이기도 정책에도 기여이기도 하고 보겠습니다. 87년에 뭐 임금 협상 결렬 3대강 총파업을 이끌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베키하고 1997년에 은베키하고 그 총재를 놓고 경선을 했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계로 투신을 하게 되고 1998년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흑인 경제 강화 위원회, 이게 블랙 이코노미 임파워먼트 커미션 위원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흑인들 우대 정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비 정책을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ANC의 당권을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7년에 18년에 대통령이 됐죠. 17년에 이 당권을 놓고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면 그 들라미니 그 주마하고 그 여자가 있었죠. 그 엑스와이프, 제국 주마의 엑스와이프하고 당권을 싸우는데 약간의 차이로 라마포사가 뽑히게 돼요. 대표로 뽑히게 돼서 2018년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시릴 라마포사의 분석 승리 요인, 이건 넘어갔고요. 무거운 짐, 이것도 광산인데 그 마리카나 농민 광산의 참사가 이 사람에게 참 무거운 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3대 백금 중에 하나 광산이죠. 근데 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업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워커들에게 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명이 죽어요. 근데 이때 그 농민사의 이사가 누구냐면 이 사람, 이 시릴 라마포사였어요. 그때 또 ANC 사무총장이었기도 하고, 잘 협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학살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좀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정책, 그 다음에 빈부격차, 범죄, 실업률, 당면 과제, 그 다음에 사사 문제, 성교육 과제,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흑인 배려 정책에 이게 비정책입니다. 비정책인데 검은 중산층 비정책인데 이 비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흑인에게 거의 모든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 흑인을 우선하는 일종의 흑인 우선 정책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도 백인과 흑인 차이점이 똑같은 점수이지만 백인 아이는 떨어지고 흑인 아이는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흑인 우선 정책, 그런 정책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그렇죠. 흑인 소유 지분, 흑인 간부의 비중, 흑인 직원의 비중, 이런 것들을 흑인에게 더 80% 이상의 정책을, 비중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흑인들은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거대 사업에 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흑인 고용인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남아공 회사들은 권장을 하게 되고, 시행할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높은 가산점이 있고, 그 높은 가산점이 있게 되면 또 은행에서 융자도 가능하고, 이런 혜택이, 가산점 혜택이 있게 됩니다. 또 중산층이 많이 일어났죠. 데스먼드 투투의 가난의 문제인데요. 데스먼드 투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아공은 가난이라고 하는
하얗게 올라앉아 있는 형국이 있다. 우리는 화엽게 앉아 있다. 인간성을 앗아갈 정도의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빈민층이 이 나라 안보의 가장 큰 위험이다. 이 가난에 대해, 빈부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기생충에서, 이건 뭐 기생충에서 이 빈부격차를 알 수가 있죠. 밑에 층 사는 사람과 위층에 사는 사람. 이 기생충에서 선을 볼 수가 있고 냄새를 알 수가 있는데, 냄새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알 수가 있고 선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는 부자, 왼쪽에는 가난한 자. 가정부와 이렇게 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통해서 이렇게 빈부격차를 알 수가 있죠. 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를 통해서 빈부격차가 있죠. 냄새. 이렇게 냄새 아주 혐오하는, 응아하는 냄새를 통해서 가난에 참 문제가 있다. 근데 정부의 노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빈곤,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봐라. 1991년부터 2008년도까지 중고 진학률이 45%에서 72%까지 급증했다. 주택보급 160만 채 주택 건립했다. 전기 이용 1994년에 34%였지만 2007년에 82%까지 전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란트 사회보장제도 1990년 250만이었지만 지금 2017년도 1700만이었다. 2020년도에 지금 1800만 정도. 그런데 여전히 빈부격차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여기 빈부격차 소득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범죄율입니다. 범죄율이 이제 가장 문제는 범죄율인데, 이 아동 성폭행이 하루에 110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루에. 아동 성폭행 문제가 있고, 요건 이제 자피로의 또 그림인데, 이건 자장가의 자장가라는 윈키라는 자장가인데, 이 자장가를 통해 밖에 나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성폭행하려고, 이제 뭐 밑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 목사가 또 성폭행하려고, 가족 친척 가족 친구들이 또 성폭행하려고 해요. 가정 안에서 뭐냐면 사촌이 성폭행하려고 하고, 또 집에서는 삼촌이 성폭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하고.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90% 정도의 아이들의 성폭행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다라는 그걸 자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저기 자피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장관인데 경찰 장관 베키셀레가 하루에 남아공 살인율이 56명입니다. 하루 평균 56명. 정확합니다. 정확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이렇게 56명이다. 참 슬픈,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봉쇄 조치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살인도 굉장히 떨어지고, 뭐 계속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 다음에 외국인들, 제노포비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나중에 그림을 보면 알고요.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태에서 이 봉쇄 조치가 주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29.1%예요.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이건 더 좀 확대해 가면 38%까지 간다고 해요.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합니다. 58%입니다. 우리 한국은 12%라고 아우성입니다. 12%인데도 아우성인데 58%, 60% 가까이 됩니다. 청년들은 다 10명 중에 6명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밑에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평균이 29.1%예요. 근데 실업률이 블랙이 32%가, 그 다음에 칼라드가 24%, 13%, 그 다음에 화이트가 7% 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블랙 피플, 흑인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청년 실업률 경제 저해 요소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29%까지 58%까지 가고 있다. 이 청년들이 이제 갱스터에 가담이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남아공의 당면 과제, 이거
이게 이제 공기업의 문제인데 국영기업 내부 비리, 부패,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극심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사우스 아프리카 에어라인, 에스콤, 트랜스넷, 사우스 아프리카 BCA, SABC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기업들입니다. 이게 다. 트랜스넷, 데넬, 텔콤 이게 다 공기업들인데 이 공기업들이 문제. 이거 문제예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누가 있었냐면 제콥 주마 때 두두 인인인가 이 여자가 이게 CEO였어요. 그런데 그 아주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다 그 일자리 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리가 부실 경영으로 비리 부실 경영으로 운영을 했어요. 손실이 하여튼 3빌리언이라고 하는데 구조금융이 2.3 빌리언을 계속 구조금융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거의 망했잖아요. 이게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플라이 세피어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디오피아 에어라인으로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 프랑스로 넘어간다는 말도 있는데 아마 플라이 세피어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콤의 문제입니다. Lost Generation. 에스콤이 No Money, No Plan, No Generators. 에스콤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남아공 열주문 뉴스에 나왔었는데 에스콤이 수년간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었다. 질 나쁜 석탄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터번이 망가졌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시스템이 고장 예측 시스템이 달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빠르게 유지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재되었다. 그 다음에 공공기업 부실 경영으로 에스콤 엄청난 빚담이 올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패. 그 다음에 소외토, 전기 훔쳐가는 것, 18 빌리언 랜드를 미납 전기세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건 이제 화력발전소들입니다. 거의 20년, 30년 이후에 한 40년, 50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15개 정도. 근데 거의 위에 정도의 화력발전소는 위쪽에 인포말랑가 위쪽에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렇게 이게 이제 최근에 지었던 메도피 파워스테이션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부실 건설한 거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만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전기를. 이게 이제 쿠버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전기 보세요. 얼마 1860 메가와트 이게 얼마 전기 되지도 않아요. 이거 저기 모잠비크에서 전기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고 근데 이제 모잠비크에 홍수가 나서 전기가 딸려가지고 모자라서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과격한가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많은 이제 그 회사들이 지금 파산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에드가인가요? 에드콘은 거의 이제 망하게 되어 가는데 그 염에 마스마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디온 와이어 그다음에 게임 이런 아웃도어 스토어 빌더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마스마트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인원 감축, 그다음에 텔콤에서도 인원 감축, SAA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제 거의 부실 경영으로 해서 인원 감축, 에스콤이 문제가 있는데 에스콤이 뭔 문제가 있냐면 너무 인원이 많은 거예요. 워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66%가 과잉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릴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CEO가 들어갔는데 로이트인가 백인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책으로 어떤 정책이냐면 나이 든 사람부터 서서히 물러나게 한다라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에스콤이 황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건 트랜스넷도 문제가 많이 있죠. 철도 지금 칼리처 지역에는 철도가 아직 운영이 됐었는데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SABC 문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갱스터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그 에이스 마가실레, 에이스 마가실레 프리스테이트의 주지사입니다. 근데 ANC 사무총장도 되고 횡령과 부패를 파헤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템프로예요. 미스터 템프로. 입찰 계약할 때 무조건 템프로를 자기 주머니에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도 에이스 마그실레도 이제 굽타 패밀리하고 그 연관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 보면 라마포사가 이 책이 나온 거 이걸 보면서 에이씨 마그실레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남아공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지금 2020년 거의 1,800만 명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보조액이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열줄 뉴스에 보면 이건 지금 작년에 나왔던 거 약간의 인크리스가 됐어요. 2020년도에 해마다 약간 인크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 10대 임신 증가가 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보조금 수급자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많은 이 보조금 때문에 의존 현상이 나타나다. 복지제도의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조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다음에 집도 RDP 하우스 집 지어주는 것. 지금 흑인들이 깡통촌에서 사는 판자촌에서 사는 이유가 이 정부에서 집을 지어주기 때문에 신청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이지 않을까. 수동성과 너무 복지 의존도를 촉진시킴에 따라서 빈곤을 완화시키기보다는 고착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원인 분석을 해봅니다. 그 남아공 사회복지 수혜자 증가 원인은 10대들의 의도적인 임신, 복지제도의 의존 현상, 일자리 상실,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 현상, 디펜던시 신드롬이 있어요. 외부의 도움 없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불안과 확신, 디펜던시 신드롬, 의존 현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이게 한 20년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아주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적인 과제, 의존적이어서 독립적인 주도적인 의식화 교육이 필요하다.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구제사역도 물론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타운십 역사에 따른 가정 공개, 가정 회복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동 여성 범죄 이런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교육,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스티브 비코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참조하시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